거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바로 첫 번째는 개성과 자유, 두 번째는 자유가 있는데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다 몸에 배이게 우리가 교육시키는 책무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들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라는 게 그저 상투적인 거나 애를 힘들게 하고 혼내는 대화가 아니라 애들의 상상력과 생각을 열어주고 깨우쳐주는 대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뭐 어떻게 잘 키운 것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어떻게 키운 게 잘 키운 거냐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딸 위에 뭐 아들이 밑인데, 딸은 84년생이고 아들은 8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몇 살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비교적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대전에서 애들을 다 학교를 보냈는데, 딸은 외고를 나왔고 이대를 보냈고요. 그리고 아들은 과학고를 나왔어요. 대전과학고.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했거든요. 조기 졸업을 할 때 세계 물리올림피아드, 수학올림피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올림피아드에 말하자면 도전을 해서 세계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황우석 박사라고 아십니까? 네.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유명해서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을 대전시장이 연말에 주는 그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보신감독을 치듯이 하는데 그때 황우석 박사하고 같이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을 고2인 우리 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졸업을 한 거죠. 물리올림피아드를 금상으로 금메달을 받고 카이스트를 수석을 하게 됐어요.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장학금이라고 있거든요. 삼성장학금 아세요? 없어졌어요. 그때는 삼성장학금이 1년에 한 100명씩 이렇게 모집해서 각 분야의 영재들 소위. 그래서 전액 4년 동안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5만 불을 줬습니다. 1년간 6천만 원. 그것도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그리고 칼텍이라고 아세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노벨상 받은 교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칼텍이 있어서 그 세 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물론 분야마다 다릅니다. 예일대학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하버드는 종합대학이고 아무래도 거기는 로스쿨이나 이런 데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으로 전공이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는 공부에 있죠. MIT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서부에 바로 칼텍이라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공과대학이지 다른 분야에 관심이 크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MIT와 칼텍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공과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세계 대학 평가에서 늘 세계 1, 2위를 다투는 데가 MIT,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어요. 합격을 해서 놀랍게도, 그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졸업할 때 수석을 졸업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이건 정말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어렵죠. 그건 진짜 어렵죠? 전 세계에 말하자면 수재라는 사람들이 모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수석 졸업했다는 건 정말 그건 알아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버드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하버드대학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을
그래서 박사를 받고요. 박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 포닥이라고 해요. 포스트 닥터라고 해요. 포닥이라고.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박사를 받으면 교수가 되기 전에 말하자면 조교 생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포스트 닥터, 포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서 하는데 그 다시 서부예요. 그 버클리 대학에서 한 이유는 버클리 대학의 밀러 펠로우라고 하는 그 펠로우십이 있는데 거기는 또 버클리 대학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말하자면 미국 내에서 가장 우수한 또는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포닥 과정에 전액 지원해줍니다. 그걸 밀러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으로는 이제까지 3사람이 그 밀러 펠로우십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중에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밀러 펠로우십을 하고 그 다음에 33살이 되니까 우리 아이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33살에 MIT 교수가 됐어요. 지금 MIT 교수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MIT 현재 교수로 있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잖아요. 미국에 가셔서 MIT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MIT가 이제 보스턴시에 있잖아요. 보스턴시에 여러 인사들을 초청할 때 우리 아들이 초청해서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고 악수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에는 굉장하죠. 듣기에는 굉장한데 사실 제가 봐도 기특해요. 내 속에서 나온 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지금 물리학이라고 요즘에 MIT 교수에서 뭘 가르치냐 그럼 바로 지금 최고의 타픽이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에 관한 지금 자타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굳이 얘기한다면 최고 수준에 지금 있다라는 뭐 평가를 받는다는 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가장 그 선망하는 그 논문이 있죠.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 그렇죠? 우리나라 교수는 네이처지에 한번 자기 논문을 실으면 평생의 명예라고 생각하죠. 그 학교의 명예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납니다. 나 네이처지의 논문이 제재된 학자야.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분의 말하자면 그 뭐랄까 프로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이언스지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서울대학교가 됐든 카이스트가 됐든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한번 게재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28번 했어요. 31살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설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네이처지에 그 논문이 기고되고 게재되고 하는 게 이 블로그에 글 쓰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농담하기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끼웠길래 저런 아들 불러냈냐. 이제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생각을 들려드릴까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고 그냥 애들 하라는 대로만 해주고 뜻 받아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아니면 내 끝에 도전한다고 때로는 해치고 어떤 때는 야단치고 혼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이렇게 계도하면서 이렇게 다루쳐가는 게 올바른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아이를 자유롭게 놔둬라. 아이는 아이대로 크게 해가지고 왜 부모가 자꾸 간섭해가지고 또 통제하려고 그러냐 아이들한테 뭐 그러느냐. 그리고 여기 애들이 반발을 해버려요. 그래 끼쳐나갈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통제 안 하자니 걱정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건 머리 잡아도 없어요.
없어지고 지 멋대로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게 뭐 잘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하라고 다그친다 한들 그것이 또 옳은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 이 전통과 새로운 교육 방법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유교식 교육 방식에는 확실히 매급 때 효자만 다루고 어른이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밥상머리 교육하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올바른 것으로 온 사회가 우리 전통 사회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게 길러온 자식들이 그렇게 길러오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 과지 생기고 가치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뭐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이제 소금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체벌을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한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말도 틀린 말은 또 아니다 보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 교육이다 뭐다 하라는 것도 늘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한다 뭐 하다를 떠나서 그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시각을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는 진짜로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전에는 공부 잘해야 했습니다. 왜? 공부 잘하게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더욱 그랬어요. 오로지 과거 국지하는 것만이 출세고 출세라는 게 뭐냐? 세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게 관료사회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농사 짓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쫙 공부해서 섭리가족에서 그래서 과거를 급제하는 게 출세고 그것만 급제했다 그러면 세상이 이제 완전히 고속도로가 되고 출세가족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교 문화의 과거 제도가 언제 들어왔냐면 고려 관종 때 들어왔습니다. 천년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공부하는 그런 어떤 천년의 그 DNA가 지금도 있는 게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공부 잘해야만 꼭 서울대학교 가야만 출세하라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으로도 얼마든지 정말 소위 얘기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건 꼭 공부만 잘해야 옳은 거냐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거기다 더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성공이라는 게 뭐냐 라는 단어들이 헷갈리기 시작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꼭 관리가 되는 것만이 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볼 수 없잖아요. BTS 뭐 대통령은 더 훌륭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걔네들 BTS가 됐으니까 망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밥 먹고 춤만 추던 거 아니에요. 살 때가 거기다 얼굴 소명까지 해가면 이 기가 막히니라. 우리 전통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대 내 자식 저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애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인생의 목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교육에 관한 주장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토론부터 맨날 싸우다 끝나요. 결론이 안 나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고 어떻게 키워서 공부 잘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운다고 공부 잘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나누는 게 더 먼저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속이 후련하시죠?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저도 자식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시장이다 뭐 그게 아니라 저도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가졌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제 말씀이 다 옳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기를. 제가 이런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학교를 제가 세 군데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의 서머힐이라는 학교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죠?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그 서머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서머힐이라는 학교는요, 그 알렉산더 닐이라고 하는 영국의 교육학자가 있었어요. 교육학자가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한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우리 자녀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시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알렉산더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었어요. 지금은 프로이드,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죠. 컴플렉스를 얘기했던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게 인간은 자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억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억압하면 컴플렉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가 이상하게 삐져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니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는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학교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학교가 1921년도에 썸머힐이라는 학교예요. 썸머는 여름이라는 뜻이고요. 힐이라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썸머힐이라는 알렉산더 닐이 학교를 세웠을 때 설립 목적과 설립의 말하자면 그 목표가 너무나 이제까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첫째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시간이 많아야 된다. 모든 학생들은 부모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린이 인권선언 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 교육적 인연을 내면서 학교를 세워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시험이 없어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수업도 없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수업이 있는데 수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 강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애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한 사람이나 있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교실에 선생님이 칠판에다 가리키는 거예요. 애들은 교실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갇히잖아요. 그런데 또 궁금은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교실에는 안 들어가고 선생님은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유리창 밖에서 언제든지 도망가요. 유리창 밖에서 듣고 있다가 가만 듣고 보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지만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교실에서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들어오라 말 안 합니다. 그럼 밖에서 듣는 애들도 있고 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 듣는 아이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예요. 그죠? 그렇게 선생님을 교육하다 보니 아이들이 나중에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가 뭔가 궁금하고 재밌어서 들어오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규칙 아닌 규칙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리창을 어쩌다가 딱 깼다. 그럼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생한테 상금을 줍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서 유리창을 깼겠냐. 미안하다. 이거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라. 기분을 풀어라. 돈을 줘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상급자과 하급자 간에 차별을 안 둬요. 선생님과 아이들과 차별을 안 둬요. 그래서 무슨 학교를 규칙을 정한다면 1학년서부터 교장 선생님과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그냥 한 표씩만 말하자면 던져서 결정을 해요. 굉장히 민주적이죠.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자기 시간을 주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업들은 수업대로 합니다. 교복 왜 필요할까요? 이런 학교에서 무슨 교복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아닙니다. 나체로 와도 돼요. 그래서 엄마 학교에서 굉장히 쇼킹한 장면 하나가 여름에 학생들이 전부 다 나체로 수영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그런 학교 보내겠습니까?
그게 썸머일에 지금도 그렇다고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명문학교. 한때 1990몇 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수업 일수가 부족해요. 뭐 수업하려면 수업 일수가, 이거 수업 일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폐지하려고 했더니 부모들이 전부 다 들고 나와서 반대 사표를 그대로 존치시켰는데 지금은 가장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썸머일. 근데 이 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이 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우선 자기 책임성이 강해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싫은 건 하지 않고 좋은 건 한다 라고 좀 했다 그러면 정말 책임성을 갖고 잘해요. 그리고 자율성이 강해요. 자기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썸머일 출신 졸업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성이 강해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학교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남이 시켜서 하거나하고 관계없이 맡은 일을 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굉장히 높은 평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의사를 굉장히 편안하게 개진하면서도 상상이 잘해요. 그 상상력이 필요하죠. 창의성이 필요해요. 이런 장점이 썸머일에 있어요. 단점은 뭡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대학 진학률이 낮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대학을 또 인류대학을 못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류대학 가는 진학률이 썸머일 출신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슨 회사나 취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학교 나와가지고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런 썸머일 출신들이 뭐가 성공인데요? 뭐가 성공인데요? 그럼 답변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삼성 같은 데 가고 아니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고시 학교에 성공했다고 딱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성공인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뭐가 성공인가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잘 하시면 성공 아니겠어요? 저는요, 혼자서 아니면 친구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자연인같이 산속에서 비둘기집 같은 나무 내가 치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자연인. 텔레비에서 보는 자연인. 성공 아닌가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답변할 수가 없죠. 맞죠? 그 썸머일이 전 세계 대안학교의 곳입니다. 지금 뭐 어디 거제도나 군산이나 이런 데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좀 달라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알터너티브 대안학교예요.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썸머일은 그런 학교입니다. 등록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짜리가 없죠. 그렇죠. 여기와 정반대되는 학교가 있어요. 같은 영국에 있습니다. 밀튼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밀튼 스쿨이라고. 아까 썸머일은 1921년에 제가 세웠다고 말씀드렸나요? 1400년 찰스 왕일 때, 영국 찰스 왕일 때 세웠어요. 이건 왕립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썸머일 학교. 다 반대. 첫째, 엄격한 시험을 통해 들어갑니다. 둘째, 여자는 먼저 받고. 현재도. 그리고 들어가면 철저하게 옛날 라틴식의 영리의 교복을 다 합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사과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체벌 허용합니다. 그렇죠? 그 학교의 목적은 뭐냐? 성공이라는 측면, 아까 얘기한 행복이라는 측면, 개인의 이런 걸 추구하는 학교가 아니다. 딱 개념을 잡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튼 스쿨에서 배워야 할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해서 해야 할 일은 이 국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말하자면 의무. 그래서 이튼 스쿨의 어느 연도에는 졸업생이 없어요. 왜? 1, 2차 대전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설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문에는, 즉 이튼 스쿨의 정문에는 여러분들 미용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졸업생들이 명예의 경쟁 수가 쓰여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걔네들 조정을 합니다. 이 조정이, 그 조정이라는 게 템스강에서
조정 경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들고 영국 귀족들이 중요시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조그만 데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노를 각자 정했던 속도가 안 나와요. 똑같은 호흡에 착착착착 맞춰서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힘들고 내 힘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호흡으로 똑같은 힘을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일체감을 가르치고 단계력을 가르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단체에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튼 스쿨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튼 스쿨 나온 사람은 지금의 영국 수사권 이튼 스쿨 출신. 카메론 수사. 영국의 가장 유명한 수상, 정치학자, 경제학자, 장군들은 전부 다 이튼 스쿨 출신입니다. 그 나폴레옹을 무찔렀던 그 웰링턴 장군이라고 있어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겨서 나폴레옹 정국을 마감을 해서 그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로 보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바로 나폴레옹을 무찌르고 나와서 첫 번째 한 연설이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바로 이튼 스쿨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격한 아주 고귀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이튼 스쿨이고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뿐이에요. 그들의 개인적인 행복수단, 그건 두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요. 썸머이라고 얼마나 다른가요? 썸머이라고 얼마나 다른가요? 그렇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썸머일에 보내고 싶습니까? 이튼 스쿨에 보내고 싶습니까? 출세도 싫고 성공도 싫고 지도자도 싫어. 나 편하게 좀 살고 싶어. 근데 내 자식은 이튼 스쿨 보내고 싶어. 어떻게 되는 생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도 분명히 이튼 스쿨 출신 또는 썸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립해야 돼. 그거 정립해야 돼.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일입니다. 제가 오늘 축제를 드릴 겁니다. 또 하나의 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대학인데요. 이튼 스쿨하고 썸머 대학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예요. 대학인데 우리가 이제 과외 뭐 이런 얘기 사교육 난리가 필요한 건데 제가 하버드 대학의 법과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또 읽어봤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법과대학 출신 로스쿨 졸업하는 로스쿨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어떤 그 공부를 했냐면요. 중간고사 졸업시험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하나를 패스하느냐 안 패스하느냐가 교수의 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정말 권위적인 마이클 샌드 같은 교수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의 평가에 따라 자기 목숨을 갖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법은 여러분 우리나라 법하고 다릅니다. 전 세계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어요. 아시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성문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형법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몇 조 몇 항에 어긋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불문법이라는 건 법전이 없어요. 그 영국하고 미국은 법전이 없어요. 법전이 없이 어떻게 재판할까요? 판례를 합니다. 오래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라고 해요. 무슨 케이스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불문법인데 바로 그 관례가 바로 법과 같이 다 고정된 전통이 있어요. 그 역사가 쭉 흘러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거를 이렇게 처벌했으면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 그거를 가지고 성문으로 법조항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상식 속에서 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common law라고 합니다. common, 상식적인 법이에요. 그걸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문법의 그 대학에서의 변호사들, 판사검사들 무슨 공부를 할까요? 판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한두 건이나 여기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러니 그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하냐는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응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판례도 중요하지만 법조항이 중요하고 법조항의 해석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 변호사 되게 쉬워요. 그런 걸로 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 변호사나 그 법과대학 로스쿨의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걔네들이 공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중간고사 하나를 보는데요. 일주일간 밤을 새워. 일주일간 밤을 새워지겠어요? 아니, 이틀만 밤새워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그 체력이 좋을지. 저도 정말 믿어지지 않게 일주일간 밤을 새워서 그 그룹 스타디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잠이 온다기 때문에 일주일간 굶어요. 근데 굶는데 그냥 굶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양과 음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분을 콜라를 먹습니다. 그래 콜라만 일주일 동안 먹어가면서 밤새워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에 합격을 하고 떨어진 사람은 자살하는 그렇지. 너무 극단적인 예 같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부를 시켜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똑똑해.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자유분방, 행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내 개인, 내 자유가 최고지 뭐 이렇잖아. 두 번째로는 이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 세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젊은이들이 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 상충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 상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라는 문제예요. 그러니 어떤 분은 서머스쿨, 서머힐, 어디는 이튼스쿨, 어디는 하버드, 또 뭐 그렇게 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너무 헷갈려서 마치 이튼스쿨의 교육 이념 같은 건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강조했던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성, 효도, 개인보다 국가, 사회 뭐 이런 거 강조했던 그런 이튼스쿨 같은 교육 이념에 우리가 천년을 살아왔다가 지금 썸머힐 같은 그런 학교 이념이 갑자기 바람을 불고 들어오니 전교조가 나는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와 보니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얘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교육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것까지 헷갈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기준이 뭔지 기준점을 제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올 수도 있고 또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한 사회에 좀 일관된 가치관이 있어야 우리가 덜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리 있으시다. 첫째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올바른 성인으로 길러내는 것인데 인생이라는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생 전체를 봐야 된다. 학창 시절만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창 시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로 볼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 얘기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걸 옳다 그르다로 단정하실 것도 없고 다만 제 얘기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 전반을 생각해도 이 세 가지 것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이 세 가지 것이 다 필요하다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대표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어떻게 세 가지를 충돌되는 게 있겠느냐? 연령대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고 나 생각하는 거예요. 연령대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세상이 신기롭구만 할 겁니다. 경이롭구만 할 거예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에는 써먹어야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궁금증, 호기심을 아이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판단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3살 때 우리 아이를 엉덩이를 패고 이래 안 된다는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는 때려서 때리냐. 때린다고 애들이 뭘 알겠어. 무섭기만 하지. 이게 옳고 그른지를 모르겠는데 맞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무조건 본능적으로 맞으니까 안 한다.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의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어느 연령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시절 적어도 중학교 사춘기 이전까지는 그 아이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하고 싶은 걸 해주고 경험을 하게 해주고 보여주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선물과 같은 것을 해주는 게 나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경이로 이 세상에서 본 하나의 호기심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알고 싶고 접하고 싶은 걸 이건 봐서는 안 돼. 이럴 일은 아니야. 물론 이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초등학교 시절까지 어린이라고 하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자유, 개성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았든 안 받았든 스스로의 개성과 적성이 있는데 부모의 시각으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애가 삐뚤어질 거 아니에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정말 천재인데 미술의 천재인데 법과대학가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기는 그것이 뭐 사춘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시기는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충분한 그리고 개성을 주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하고 싶어 할까? 뭘 잘할 수 있을까? 존중을 해주고 썸머일에서 우리가 했던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강요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사춘기가 넘어갑니다.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회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 살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정말 자연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나 이런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모의 일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가 살다고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 네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줘. 근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님 뜻대로 하면 나중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자살합니다. 자기의 인내심, 절제심을 키워내지 못하는 건 그것은 본인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셨나요? 인생의 말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행 속에 잠깐 행복이 있을 따름이다. 맞지 않나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가 하루 뭐 반짝하는 거 그거에 행복감을 느낄 뿐이지 행복이 계속 지속될 행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인생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고통의 바다에 살다가 어느 날 반짝 햇빛 보고 확 웃을 때 행복했네. 근데 그건 금세 끝나는 그런 것을 하고 살고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꿋꿋하게 버텨내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내심과 절제심, 자율성, 자유가 아니라 자유 스스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살때 불과 5, 6년 동안도 그런 기간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게 청소년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따끔하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가기 전에는 엉망진창이에요. 부모한테 이불도 안 개고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인사도 할 줄 알고 이불 갤 줄 알고. 왜? 군대에서 배우는 게 뭐냐? 철저한 절제예요. 철저한 인내예요.
철저한 너 같은 개인은 없어. 오로지 국가만 있고 군대만 있는 거야. 조직만 있는 거야. 여기에 한 2, 3년 동안 발전이 되다 보면 자, 전체 실체는 군대라는 게 군대라서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교육적인 기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군대 바로 면제시키고 자유롭게 살게 만드는 거 어쩌면 자식을 망치는 건지도 몰라요. 철학하고 이런 기간은 아마 겪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기간이 되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면. 바로 자유도 알고 이런 자기 절제와 인내도 경험했던 자가 성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은 자율성이 생겨요. 자유롭게도 살아갔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인내도 겪게 보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사회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기 책임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부모님한테 원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이 되고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하버드 대학생인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교육이라는 게 자유도 있어야 되고 자유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극기도 있어야 되는 그 인생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을 때 그 다음부터 인생을 조화롭게 살 수 있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관되게 하나를 가지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겠어요. 뭐냐? 자유도 좋고 자유도 좋고 다 좋은데 남한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만은 아기 때부터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자유도 소중하지만 남의 자유도 소중하세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그 보동률 그것은 우리가 딱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차 안에서 막 떠드는 애들 막 뛰어다니는 애들 소리치고 다니는 아이들 아이고 애 좀 발랄하게 기죽이지 말고 내보내두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거는 기차 안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기차 속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거잖아요. 왜 공중도덕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난 처음 오는 말들 어떨 때는 참 어떤 때는 그 엄마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만 소중했지 남의 잠 깨우는 거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아이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다면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든 남의 자유를 해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정말 아기 때부터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몸에 간직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박수 칠 수 있죠? 저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 가정교육에 굳이 내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그 아이가 저는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꼬챙이같이 말라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견하고 훌륭합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아이고, MIT도 먹어도 너 들어와서 여기서 살 수 없냐? 너 그냥 교수 여기서 아무데나 교수 해가지고 또 월급 받으면서 그 손자 나중에 안 와보고 살 수 없냐? 이게 우리 집사람의 소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게 또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뭐, 거쳐거쳐 해보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뭐 나라의 자식인가요? 그게 행복이냐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래도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요번에 대통령이 가셨을 때 자기 시간을 굉장히 그 할애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가 해주고. 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주소가 어떻게 하세요?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살고 있지만 한 15년 살았나요? 변함없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주소를 통해서 지금도 예비군 명장 나와요. 그럼 제가 동사무소 가서 사유를 얘기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국가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뭐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꼭 이런 생각을 꼭 가져서 적용시켰다기보다는 제가 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들하고 자녀하고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부를 잘하다 못한다 출세하다 뭐다 그게 아니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는 게 우리 사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대화의 내용이
뻔해.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이 많은가 욕하는 거. 아닌가요?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저 테레오 저 자식 나쁜 놈이 아니야. 저런 놈 때문에 그냥 우리 사이가 이 모양이야.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것만 늘어놓고 거나.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누구 봐라. 누구는 가서 뭐 어떻게 되고 부인하고 얘기하는 것도 남편하고 얘기하는 것도 누구는 뭐 저 월급이 얼마고 누구는 승진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애들한테 들려진다면 대화라고 하는 게 대화냐고요. 그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이거 아니고. 그걸 대화라고 하고 야, 나 얘기 좀 하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게 대화냐고요. 그 애가 그걸 대화로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죠. 저는 그 원칙을 세웠어요. 왜? 저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토요일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와이셔츠를 갖다 줄 정도로 옛날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일요일 날 아침만큼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한다. 그렇게 철칙했어요. 옛날에 골프 얼마나 쳤습니까? 요즘 골프들도 한물 가는 것처럼 옛날 골프 안 치면 뭐 좀 이상한 게 있을 정도로 골프가 자랑이고 골프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프레스티지의 표시 같은 게 있었어요. 저 토요일을 쳤습니다. 일요일 과감하게 안 쳤어요. 일요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저기 골프 치려면 서너 다리가 밀릴 때예요. 저 골프 안 치기가 10년 됐습니다. 그럴지언정 제가 일요일은 안 쳤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나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 첫째,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건전한 얘기도 아니고 그 얘기 듣자고 애들도 밥 먹고 딸 어디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얘기 했나요? 오상한 얘기 했어요. 오상한 얘기 했어요. 플라톤 얘기 해주고 정말 플라톤 얘기 해주고 오늘 아버지도 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엄마들은요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공부해야 돼요. 꼭 공부를 했대서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일본 여성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맞다고 그래요. 세상에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엄마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애 밥 먹이고 가서 학교 갈 때마다 싸우고 애하고 엄마하고는 뭐 이거 엄마 애가 아니야 친구야. 친구도 아니라 그냥 아주 원수야. 그러다가 돌아오면 너 밥 먹었니 학교 가니 뭐 학원 가야 되니 뭐 챙겨주고 그럼 제작해다가 엄마는 또 애는 엄마한테 덤비고 나를 키우고 엄마의 머릿속은 단 24시간 1시간도 아이가 떠날 데가 없어요. 세상 엄마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한국이라서 일본이라서 미국이라서 다르겠습니까? 엄마들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다 다르다는 거야. 엄마보다 더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야. 있는 이만큼은 없는 이만큼은 다 아버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웃어요? 남북한 아버지가 있어. 그냥 자기 엄마도 때리고 아이도 때리고 아버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에서부터 엄마 일까지 다 해주는 이 자상한 아버지까지 이 아버지의 스펙트럼 이렇게 넓습니다. 세상 아버지는 가정마다 다 달라요. 맞나요? 안 맞나요? 엄마는 세상 엄마는 가정마다 똑같아요. 그럼 아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상수가 있을 때 엄마는 상수예요. 아버지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는 교육에 있어서 최종 값은 상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걸 아버지들이 잊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만 남편들한테 아버지한테 해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안 했대서가 아니라
그 말이 그 일본 여선생님 말씀이 지금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자식 교육에 대해서 엄마 이상의 책임이 같이 가져줘야 돼요. 애들 교육은 당신이 알아서 하지 나 돈 벌기 바빠. 그래요. 돈만 벌기 바쁘지만 자식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가 그렇다고 모면할 수가 없어. 경찰서 불려가면 결국 아버지가 가야 돼. 괜찮아요. 그래놓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키웠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감화받는 것은 부모들의 대화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커요. 맞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따라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나 부모가 적어도 오늘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대화를 좀 해주는데 그 대화가 상투적인 일상적인 애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애가 못 들어본 얘기를 계속 당신이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서로가 발굴이 되고 하는 게 이 스토리텔링이 저는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뭔 대화를 하냐?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건 한두 번이지. 그렇다고 책 읽고 나서 그 얘기해 주냐? 애들이 듣냐?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만든 게 가족동화예요.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줘서 그걸 읽음으로써 그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대화에 어떤 그 실마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쓴 게 미노스의 가족동화라는 책을 냈어요. 그 목적을 낸 거 그래서 동화가 아니라 가족동화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무섭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지금 30살이 넘었잖아요. 자기가 과학의 원리를 양자물리학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그때 아버지가 옛날에 들려주셨던 얘기 중에 이게 이거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다 잊어먹었어요. 아이들은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들려준 얘기를 평생 기억을 해요. 무섭습니다. 그 무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대화에 관한하는 어제 우리 집사람 서로 합의 볼게 그것만은 당신 참 훌륭했나 그렇게 하는 아버지 의외로 없더라.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소재가 없는데 당신 어디서 그때 소재가 그렇게 많이 나냐 그것만은 훌륭하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중요하다. 꼭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가족교육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그만 서비스를 제가 이거 저는 해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하잖아요. 그럼 세배할 때 여러분들 뭐 줍니까? 세뱃돈 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세배하기 신나요. 세뱃돈 받는 제대로. 그렇죠? 그 할머니한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 집에 옛날에 동네 어른들 다 다니면서 세배하고 다녔어요.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겠죠. 뭐 어른들한테는 하겠죠. 세뱃돈 주는 재미, 받는 재미, 애들이 그날 즐겁게 해주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세배한다고 돈을 줘야 되나? 이 절하고 돈하고 바꾼다는 이 문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천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나? 우리나라의 미푼 양식인데 세배드리고 하는 거. 근데 돈이다. 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천해 보이고,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어 보이고, 개념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세뱃돈을 줘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전통이 잘못됐어요. 세뱃돈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안 줬어요. 그럼 세배를 할 때 뭘 줬을까요? 세배 글을 줬더라고요. 그러니 새해 설날 때 아이가 어른들한테 절을 하면 세배 글을 줘요. 어떤 글을 줄까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죽었다. 내가 애들한테 축복해주고 애들을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가르칠 점이 있으면 가르쳐주는 세배 글을 써서 줍니다. 그 접근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접근이다. 해야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까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새벽 글을 써줍니다. 우리 딸, 아들 각자에 맞게 새벽 글을 써줘요. 보통이에요. 생각 새벽 글 써야 돼요. 거기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면 자기한테도 써달래.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애들이 새벽 글만 달랑 받으면 좋아하겠어요. 그 봉투에다가 새벽 글을 넣어주시면 거기에 새벽 글을 넣어서 넣습니다. 저 새벽 글은 절대 신권으로 새해 첫날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알까 싶어서 저는 그 며칠 전에 꼭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받아서 액수는 뭐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주지는 않아요. 10,000원, 20,000원 뭐 이 정도겠지. 그렇게 주면서 새벽글을 반드시 써주는데 그 새벽글에는 네가 작년에 너무 훌륭했다. 그게 나는 네가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막 해. 그런 얘기를 그에 따라 애가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내용이 다 달라지죠. 우리 시집갈 때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써줬어요. 나는 네 편이 아니야. 소경아 나는 네 편이 아니란다. 나는 네 팬이란다. 네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조건 좋아. 너 시집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나중에 다 책임져줄 테니까. 왜? 내가 팬이거든. 나 너한테 미쳤거든. 새벽글을 읽을 때 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저는 그게 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 공부 잘해라는 이런 걸 써본 적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잘해지겠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공부 얘기하면서 한번 하고 합니다. 공부 왜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애들도 의문이고 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왜 해야 되죠? 행복하게 위해서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성공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 훌륭하게 되라고 하는 거야. 그거 애들은 하나 감동이죠. 그 감동 없는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는데 무슨 애들한테 느낌이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저 아들도 그래요.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좀 나가고 싶게 좀 있으면 그게 좋겠는 건데 그 마음대로 놔두지를 않아. 애가 들들고 있지, 남편이 들들고 있지, 돈이 없어 자유롭지 못하지, 지위가 낮아서 윗사람한테 자유롭지 못하지, 병원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시어머니한테 자유롭지 못하지. 그러면 툭툭툭 털어가지고 나 혼자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하겠다. 그게 자유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행복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난 머리 여행도 가고 싶어. 근데 돈이 있어야지. 자유롭지 못해요. 나 정말 여행 가고 싶어.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 무식한 무지함으로서의 자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겠어. 왜 저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어. 그걸 환하게 알고 살면 얼마나 또 자유가 있어. 무지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네가 공부를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함으로써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므로써 뭔가를 일을 할 때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을 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네가 보다 큰 지위와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돈으로부터의 자유, 지위로부터의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얻어낼래? 답이 없어요. 어떻게 얻어볼래? 공부는 출세가 성공이라가 아니야. 너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공감을 해줘요. 맞잖아요. 행복이다, 출세다, 성공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너가 행복인지도 다르고 성공이라는 말 다 달라요. 자유라는 말은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궁극의 목적은 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벌레조차도 누가 이렇게 집 달리면 도망가는 것이고 개, 강아지 목줄 묶어놓은 것을 다 싫어하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물며 더 어떻겠습니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자유라는 게 반드시 돈 벌기 위해서 주셔. 그게 아니야. 네가 많이 깨달고 있으면 너를 무시하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야. 나는 아는 사람한테 이겨내주면 되겠더라고. 뭘 아는데 뭐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것을 어디 대학 가고 이런 작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자유로워지려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알고, 그럼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난 그런 생각으로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번 해볼까요? 서머이를 얘기했고, 닉슨스쿨을 얘기하고, 하버드를 얘기했죠. 거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바로 첫 번째는 개성과 자유, 두 번째는 자유가,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이라.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다 몸에 배이게 교육시키는 친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들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라는 게 그저 상투적인 거나 애를 힘들게 하고 혼내는 대화가 아니라 애들의 상상력과 생각을 열어주고 깨우쳐주는 대화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아버지들이 해야 한다. 아버지들이 없으면, 유태인은 모계사회라는 거 아십니까? 유태인 모계사회라는 거 아시죠? 유태인 엄마들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Jewish Mothers duty 중에 하나가 bedside story. 침대 옆에 잠글 때 반드시 책을 읽어줘요. 어떤 책을 읽어줍니까?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토라예요. 그게 유태인 엄마들의 의무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이의 상상력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아이가 혼자 공부해서 어떻게 똑똑해지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보다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무식하거나 어쩌거나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부 얘기, 돈 버는 얘기, 수세 얘기 아닌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해줄 수 있는